어제 한국 수출은 뭐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17%, 무역 수지 적자 그림 제가 속상해서 뺐는데요. 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뭐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 수출이 안 좋아요. 중국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 한국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도 사실은 꽤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금액들 같은 거 쫙 내려온 거 보면은 야 이제 폰꼼을 안 떨어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락다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순위가 2위로 밀린 건 맞습니다. 근데 저게 막 5, 6위, 7, 8위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 김효진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KB증권 김효진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뭐 오늘은 약간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네. 조금 고난 모습이네. 새벽에 일어나서 보셨나 보죠? 안 보실 수가 없겠지 뭐. 근데 뭐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주식이 이제 많이 올랐고 장외에서도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딱 보고 뭐 좋았나 보네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FOMC 이야기를 앞에서도 하셔야죠. 이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네. 파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제 FOMC 새벽에 일어나서 딱 주식 환율 금리 이런 걸 보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주식이 어제도 사실 올랐잖아요. 네.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도 올랐어. 분봉 차트 같은 거 보셨다면은 이제 기자회견 시작할 때부터 중시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라이브로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여기 나와서 이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20분 정도 약간 그래도 이것도 안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안 좋을 것 같고 얘기를 하고서는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뒤에 전망을 바꾸려고 하면은 한 5분 정도는 그래도 이런 거에선 좀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이제 투자자 고수분들은 지금 나온 데이터는 태반이 안 좋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인가 보네.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제가 분량은 한 7화를 이렇고 저렇고 막 25분 설명을 안 좋은 거 얘기하고 5분 좋은 거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앞에 25분 알겠고 좋다는 얘기네. 그렇게 하고선 정리를 하실 때도 있잖아요. 어제 FOMC가 약간 그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7알이나 8알은 우리는 금리 인상을 계속할 거고 아직 승리를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숙고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원론적인 연준 의장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는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 조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좋은 게 뭘까? 시장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갑자기 어제 만약에 우리 금리 전격 인하합니다. 그랬으면 시장이 좋아했을까? 저는 오히려 박살나겠죠. 경제 이거 진짜 안 좋은가 보다. 경기 진짜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물가가 아니고 경제를 잡나 보다. 그래서 어제 인상을 중단했거나 혹은 우리 앞으로 금리 쭉쭉 내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없었고. 네, 없었고. 그래서 인상 중단 혹은 인하와 경기 침체의 요 세트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원하는 거는 그래 한두 번 더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시장 금리에도 반영을 했으니까 그건 오케이인데 경제가 연착륙하는 요 조합 사실 어려운 조합이죠. 요 어려운 조합을 굉장히 원했었는데 요 며칠 나온 경제 지표와 특히 어젯밤에 나온 경제 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말을 요렇게 이렇게 섞어 보면은 시장에서 원했던 그 조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도 표명하면서도 또 물가에 대한 걱정도 좀 완화시키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글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 글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등호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이게 크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썼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FOMC는 총평을 해보자면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인하하더라도 경제를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더 금리 올릴 겁니다. 그런데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기자회견에서 크게 3개 카테고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물가 이야기하고 고용 이야기하고 이거를 싹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추가 하락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데이터를 좀 더 기다리고 있고요. 목표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네. 했지만 물가 상승률 하락이 시작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서두에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거를 딱 확인하고 나서 이거 멘트, 그러니까 우리 성명서라 그러죠. 글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들에서는 최근에 물가 하락에 대해서 반영은 하겠지만 멘트는 좀 세게 나올 수 있어. 이게 시장에 아마 공통적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전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딱 서두에 물가 상승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좀 반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다시 장표를 띄워봐 주시면 네. 제가 볼 때 어제 초점은 좀 고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이미 우리가 상승률이 하락한 거를 한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 지표로 봤습니다. 근데 약간 아리까리한 게 고용이 계속 좋을 수 있을까? 연준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도 우리보다는 모르게 좀 데이터가 많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데 고용에 대해서도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용 조정에 대해서 조금 감수를 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되게 캐치할 만한 포인트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고용 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임금. 네, 임금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용이 괜찮으면서도 물가에 대한 걱정을 낮추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아주 연말에 이제 월가에서도 미국 경제가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보고서들이 막 나왔는데 올해 2, 3분기 혹은 3,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찍어서 전망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한 10군데 중에서는 한 7, 8군데 정도는 연간 성장률까지만 마이너스는 아닌데 올해 마이너스 역성장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 전망을 해놨는데 이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연준이 전망하는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2022년도 대비는 낮아지겠지만 플러스 성장 이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시장에서 되게 끙끙거렸던 거는 차라리 그냥 5%까지 올릴 겁니다, 각오하세요라고 하면 시장이 훨씬 빠를 텐데 데이터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하면서 굉장히 명확한 이야기를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목말라 했었던 것 같고, 사실은 막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디렉션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 연준 입장에서는. 근데 어제 FOMC를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물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이렇게 매니지하고 있다라는 자신감들이 저도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제라는 생각이고,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다, 2번 올릴 거다에 대해서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실망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5.5%까지도 올릴 수 있어, 6%까지 올릴 수 있어, 이런 게 작년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한 상황이 아니어서 인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좀 반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항상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조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합이 중요하죠.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경제 지표가 굉장히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계속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어제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어제 거의 동시에 나온 지표들인데 조금 물가 측면에서도 경제 측면에서도 이거 이러다 진짜 연착륙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할 만한 지표들이 나왔어요. 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미국의 고용 비용,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데 얼마만한 비용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전기비 연율하라고 해서 전기 대비 어떤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끄럽기보다 이제 위로 들쭉날쭉합니다. 어디서부터 볼까? 이 밑에 범례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사실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별로 추세가 없어요. 그냥 임금이라는 거는 그냥 해마다 한 2, 3% 오르는 거지 이게 굉장히 급등한다거나 반대로 굉장히 급락한다거나 하는 경제 지표는 아닙니다. 근데 이 꼬리 부분을 보시면은 팬데믹 이후에 진짜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저게 2000년 이후의 차트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게 이거 임금은 한번 올리면은 깎기가 어려워서 이 지표가 나는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게 3분기까지거든요. 근데 지난 하반기 이후부터 내려오는 속도가 좀 빨라요.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고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는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 측면에서 일말에 좀 마음에 무거웠었던 그래도 임금을 많이 올려줬으니까 물가가 2%로 가는 거는 이제 애저녁에 글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런 굉장히 후행적인 경제 지표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후행적인 이 고용 비용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 환경이 연준도 조금 도비시하게 비둘기적으로 완화적으로 멘트를 할 수 있었던데 좀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걸 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고용 비용이라는 게 네. 평균 임금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 총 고용된 인원이 플러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률이랑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 비용은? 네, 그리고 사실 고용 지표 좀 복잡한데 저희가 그냥 퉁쳐서 이제 임금입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네네. 야근 수당, 보너스 이런 것들은 또 임금에는 들어가는 지표도 있고 안 들어가는 지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죄송해요. 정프로님을 너무 이렇게 고용하는 데 너라고 있어서 불러주실래요? 네. 총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네. 기업 입장에서 정말로 내가 이 인원들 우리 가족들을 3%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총 비용에서 가장 우리 광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이제 상위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광범위한. 그래서 임금을 안 올려줬지만 보너스로 그거를 채워줬든 아니면 임금은 우리 이제 야근 수당 좀 이런 걸로 이제 야근 많이 하니까 야근 수당을 더 챙겨줄게. 그래서 임금은 우리가 내년에 올립시다라고 하던 이제 기업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모든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이야 사실 별로 없겠으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고용하던 그러니까 전체 나라 전체로 볼 때 100명을 100만 원씩 줘서 고용했는데 네. 80명으로 줄였는데 이 임금은 조금 뭐 올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임금 받는 사람들은 좀 더 받지만 사실 잘린 토탈은,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네네. 토탈은 줄어들었지만 네네네. 그래서 혹시 이게 고용률이랑 더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니면 저 임금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 임금 그래서 어쩌면 인플레랑 더 관련이 수치인가가 살짝 궁금했는데 하여튼 정체를 다 전체. 합친 그 비용이라는 거죠. 예, 전체. 그래서 대체로 저게 뭐 실업률하고 여기에 관계죠. 실업률 낮아지면 저게 올라가죠. 대체적으로. 디맨드 서플라이니. 네, 뭐 우리가 보는 뭐 임금이나 고용은 사실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월급 저요? 이번 달에 뭐 얼마 들어왔어요? 네. 라고 대답을 할 텐데 이 지표는 기업의 입장에서 네. 인건비로 얼마를 총 지출하셨습니까에 대한 지표라서 더 윗단에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표가 이제 가장 윗단이죠. 가장 윗단인데 이런 것들이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 연준이 그래 물가를 잡는데 뭐 완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목표에 가까워 오고 있어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제 동시에 나온 지표가 이 구인이에요. 네. 이게 꼬리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급등을 했고 실제로 고용 지표 괜찮았죠. 근데 저게 작년부터는 사실은 예전 평범한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높다라고 뭐 높기는 하지만 저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용이 아직까진 버티지만 저런 것들을 보십시오. 고용이 앞으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침 또 테크 기업들이 이제 앞장서서 막 우리 얼마 감원할 겁니다. 또 뭐 이메일로 어디는 감원했다더라. 뭐 출입문 카드가 뭐 안 됐다더라.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고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조합은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고용은 그럭저럭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는데 고용이 뒤늦게 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굉장한 찜찜함을 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꼬리를 들은 거예요, 저렇게? 네. 그래서 고용이? 네. 이게 12월 데이터예요. 12월. 네, 12월 데이터인데 12월 고용이 나쁘지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냥 뭐 1월 이제 이게 내일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고용을 한다라는 건 기업이 이게 무슨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뭐 이렇게 탁 채용 공고를 낸다고 해서 오늘 탁 뽑을 수 있고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기업이 사람을 뽑으려면 이제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람 뽑는 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달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고용시장 여전히 기업이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 뽑으랍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 그렇죠. 여전히 팬데믹 이후보다 높은데 이게 늘었네.
그러면 이게 고용이 진짜 계속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는 좀 많은 조합들이 좀 연준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멘트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것들도 이거 진짜 골디락스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림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는 ISM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 같은 것들은 사실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연착륙만을 위해서 온 경제 지표가 그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냐라고 하면은 IS 좀 안 좋은데 이게 구인은 좋긴 한데 고용이 계속 좋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전히 의구심들이 이렇게 어제 하루 그런 거 가지고 말끔히 사라지긴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이 왜 반색했는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가를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조합들은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OMC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건 안 하시던 분이건 그래도 약간 이거 너무 솔직한 멘트인가? 그래도 오르니까 되게 속 편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좋죠. 네, 좋죠. 근데 사실은 어제 한국 수출 1월 수출이 나왔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지 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서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수출이 진짜 안 좋았는데 이게 왜 안 좋았는가를 말씀드리고 계속 안 좋을 것인가. 이건 네.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한국 수출은 뭐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17%. 그래서 수출이 그래서 예상치도 굉장히 많이 하회했고 무역 수지 적자 그림 제가 속상해서 뺐는데요. 무역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 적자를 저 차이네요. 노란 거하고 13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출이 안 좋으면 우리가 뭐 기저 효과가 뭐 이랬고요, 뭐 저랬고요 막 설명을 하는데 이번 달은 그냥 뭐 기저 효과들도 있었습니다만 수출이 그냥 양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 보고 계신 차트에서 파란색 선이 한국의 수출이고 노란색 선이 수입인데 수입은 뭐 비슷했어요. 한 3개월 연속 금액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금액으로 비슷한데 수출 금액이 저게 반대여야 좋은데 수출 금액이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 뭐 설날 연휴도 있었고요. 네. 중국 리오프닝도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반도체. 또 반도체 가격 하락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만 뭐 이유는 될 수는 있어도 수출 금액이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국 수출은 조금 속상한 결과였다라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겠고 뭐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크게는 큰 덩어리는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김프로님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많이 부진했고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입니다. 반도체부터 한번 보시죠. 뭐 글씨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칸에 반도체 수출이 우리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이고 20% 정도 차지를 해요. 20% 네. 정도 차지를 하는데 증감률로 놓고 보면 저게 세모가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44.5. 그리고 이제 뭐 석유화학이나 플러스 난 것들이 간간히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고 예전에는 이제 선박 수출이 저렇게 선박 수출이 86% 올라갔거든요. 근데 선박 수출이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또 작년에 저희가 수주한 것들은 아직 수출 데이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섞여지면서 반도체 업황 부진이 전체 수출 부진에 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최근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거 조정 없이 계속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인데 역시 경제 데이터는 후행이야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황이고 저희도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좀 반도체를 후행적인 경제 지표 수출 데이터에서도 좀 달라진 그림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업황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왼쪽 그림이 뭐냐면 메모리를 생산하는 주요 3개 회사의 설비 투자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업황이 안 좋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뭐 수요도 안 좋지만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고를 떨어대면서 이게 가격이 턴어라운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많이 좀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어라는 이제 좀 전망들인데
2021년, 2020, 21, 23은 사실은 투자가 3년 연속으로 늘어났던 해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수요가 빠르게 좀 냉각되면서 지금 기업들은 재고는 쌓여 있고 가격은 낮아져 있고 이제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1이에요. 그래서 설비 투자 그러니까 전체 투자에 대한 규모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 굴뚝 있는 공장을 짓는 금액들은 전년 대비해서 줄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 안 그래도 재고가 많은데 공급을 더 늘려? 그러면 가격이 반등하는 건 멀은 거 아니야? 기업들 재고 계속 쌓이겠네. 어떻게 하려고 저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올해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겠구나. 투자를 줄인다랄까 업황이 좀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지만 가격 측면에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라는 거는 P 곱하기 Q인데 그렇죠. 네. P는 그러면은 하락은 좀 잦아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고 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져야지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골칫덩어리는 재고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표에서 오른쪽 파란색 차트를 보시면 북미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 추이인데 이게 자기들이 필요한 거에 11주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작년 4분기였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는 재고를 9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1주냐 2주냐 며칠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사실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재고는 늘어나고 설비도 늘어나는 이런 가격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재고는 줄어들고 설비도 우리 조정을 할 겁니다라는 조합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런 것들이 후행적인 수출 데이터에 꽂히는 것들, 수출 데이터에 반영되는 것도 하반기면은 반도체 수출 다시 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업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 수출이 안 좋아요. 왼쪽에 이제 글씨도 있습니다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김프로님 소리가 오디오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런 탄식을 하셨는데 검정색 선이 대미 수출이에요. 한국의 대미 수출. 파란색 선은 한국의 대중 수출입니다. 그러면 뭐 미국은 미국대로 사정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사정이 있는데 대부분은 같이 가거든요. 근데 미국 수출은 이렇게 계속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수출은 많이 줄었습니다. 1월에만 이제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줄었고 이게 되게 끝점과 끝점을 연결을 하면은 거의 절반 정도 최고치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1월에는 한국 설날도 있지만 중국 설날도 있어서 원래 왜곡이 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악마의 편집을 하면 중국 수출이 최고치 대비 50% 줄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때마침 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파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라는 좀 궁금증이 드실 것 같고 앞에서 저희 이제 박병창 이사님이 중국이 그래도 리오프닝을 하고 한국에서 대중 수출 비중이 너무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안 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강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부터 말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은 이제 한국이 수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리오프닝 효과를 보려면은 뭐 한국 수출은 한국 수출이고 중국에서의 한국의 마켓 쉐어가 달라졌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그냥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에다 수출을 엄청 많이 했는데 한국만 못해. 그러면 IMF 같은 기관 입장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하는데 한국은 이제 파이를 별로 못 가져가. 얘네 몫은 별로 없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어.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데이터를 보면은 반은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게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 비중입니다. 저게 전체 산업의 마켓 쉐어를 아주 대략적으로 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말을 잘못 썼네요. 중국이 전체 수입하는 거에서 한국의 비중이에요. 중국이 100을 수입하면 그렇죠. 한국이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인데 저게 2000년대 중반에는 거의 12%로 가장 높았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 한국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도 사실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가 아니라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일 때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저 트렌드를 보시면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굉장히 가파르진 않습니다만 2000년대 중반에 딱 정점을 찍고 저게 조금씩 내려오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게 한 8% 내외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팍 이렇게 리오프닝을 하고 뭔가 수요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 한국이 영향을 많이 받죠.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영향을 받았으면 네. 지금은 이제 한 8 정도밖에 받지는 못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냉정합니다. 냉정한데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걸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글로벌 주식을 정프로님은 워낙 네. 또 글로벌 큰 손이시니까 네네네. 글로벌 주식을 막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국의 빈자리를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캐릭터가 비슷한 국가들이 막 치고 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디스카운트 한국의 그렇죠. 자리를 그렇죠. 이거는 싸움에서 진 거예요. 디스카운트를 하고 놓고 보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런 데이터 보면 좀 헷갈리죠. 요 데이터가 사실은 선이 좀 많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게 중국의 국가별 수입 그냥 금액이에요. 금액이고 옛날 중국의 거는. 국가별 수입 금액. 중국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수입을 해라는 데이터입니다. 맨 위에 있는 대만이죠. 빨간색이 한국에 맨 위에 있는 게 대만이에요. 예. 사실은 2010년 이후부터는 한국이 중국에게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거의 한 7, 8년 동안. 저걸 이제 그러네. 대만한테 뺏긴 거죠. 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워낙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뭐 정치적인 관계는 있습니다만 중국도 대만에게 막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극적으로 이제 역전이 되고 차이도 좀 벌어졌어요. 좀 벌어져서 사실 캐릭터 싸움에서 약간 밀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 밀렸고 저 동그라미가 뿅뿅뿅뿅 돼 있는 게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은 사실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서 거의 한 20-30년 동안 1위였어요. 근데 저게 한국한테 밀렸죠. 2010년 이후에는 그러네. 한국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일본 자리를 빼앗았었는데 중국이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거는 중국이 한국 제품 수입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파이가 일본은 조금 더 줄어들었고 대만이 왕창 가져갔고 한국은 좀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고 미국은 엎치락 뒤치락하고 뭐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게 할 수도 있어 어쩔 수 있어 저쩔 수 있어라고는 하는데 별로 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여전히 막 이렇게 경제가 돌아서려고 하면 뭔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야. 이제 살만하면 또 코로나 또 종식되면 또 싸우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은 듭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네. 저게 대만, 한국하고 그래도 이제 수출 품목이 좀 비슷한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인 대만에게 저 1위 자리를 뺏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게 또 몇 개월이 아니고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저 꼬리는 다 내려갔어요. 저게 락다운의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은 뭐 추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제자리로 돌아갈 경우 아니면 그래도 좀 보복 소비가 나올 경우에 따라서 중국이 수입하는 금액들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저 러시아를 넣어줘야 돼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러시아는 저 순위에 이 그림에 들 수 없어요. 그렇죠. 예, 평소에는 들 수 없는데 저 원유를 쭉 수입했고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평화가 찾아와서 줄어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고 대만이라는 측면에서는 정프로님 같은 큰 손은 그러면은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한국 주식을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거에서는 2, 3위로 순위는 밀렸어요. 네. 다만 한국의 대중 수출 금액대 같은 거 쫙 내려온 거 보면은 야 이제 폰꼼을 안 떨어져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락다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순위가 2위로 밀린 건 맞습니다. 근데 저게 막 5, 6위, 7, 8위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리오프닝을 보면서 미국만큼 막 폭발적인 소비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락다운을 했었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금액으로 하면 3천억 달러, 원화로 따지면은 400조 원이 넘습니다. 규모가 있어서 한국에도 이게 효과가 너무 없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런 중국 입장에서 바라본 수입 순위를 보아도 한국이 탑이 아닌 거는 아쉽지만 막 완전히 후순위로 제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리오프닝을 만약에 중국에서 하면 미국에 우리 포스코에서 만든 철강제를 중국으로 실어 나르지는 않더라도 네. 중국 내부의 제철소 자기 이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네. 다른 데가 비겠죠. 네. 거기에 포스코가 가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연쇄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또 조금 아유, 한국은 또 안 돼라고 생각은 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기 오늘의 홍콩 결론입니다. 포함이죠? 홍콩은 따로 들어가는데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홍콩. 네, 그 금액은 많이 그렇습니까? 줄어가지고 예, 이제는 이걸로만 보셔도 괜찮을 것 아. 같습니다. 홍콩 그런 거 체크한 디테일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대세에는 시장 없다. 예, 너무 괜히 영향이 시작했군요. 예, 없다고 보지 말자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네.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